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강태준의 저택은 하나의 거대한 빙하와 같았다. 최고급 대리석과 통유리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은 밤이 되면 수많은 조명 아래 보석처럼 빛났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집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이름의 기념비였다. 그 기념비 안에서 한서진은 유령처럼 살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CEO 강태준의 아내였지만 세상이 아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그녀의 진짜 모습. 상처 입은 고미술품에 새 생명을 불어넣던 재능 있는 보건가로서의 삶은 이 차가운 저택에 시들어가는 박제처럼 갇혀 있었다. 저택 한편에 마련된 그녀의 작업실은 유일하게 그녀의 숨결이 닿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곳 역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붓과 끌, 안료들은 주인의 손길을 잃고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의 재능은 강태준에게는 그저 자신의 아내를 포장하는 우아한 장신구 중 하나일 뿐이었다. 늦은 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기계처럼 정확한 시간에 귀가하는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는 값비싼 슈트 위로 피로와 냉기를 함께 두른 채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자신을 기다리던 서진을 스쳐 지나 곧장 손에 들린 태블릿 PC로 향했다. 아직 안 자고 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무심한 확인에 가까웠다. 그에게 아내는 매일 확인해야 하는 자산 목록의 한 줄과도 같았다. 서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잘 됐어요. 타이탄 프로젝트 말인가. 거의 끝났다. 내일이면 백성철 회장도 무릎을 꿇게 될 거야. 그의 대답에는 오직 사업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그의 세계에서 아내와의 대화는 언제나 일방적인 보고와 무미건조한 사실 전달로 이루어졌다. 아내의 안부나 감정 따위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전략의 산물이었다. 유서 깊은 미술관 관장의 딸이었던 그녀의 배경은 신흥 재벌인 강태준에게는 탐나는 명예의 날개였다. 그는 그녀를 얻었고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팔았다. 태준은 서재로 향했다. 그의 등 뒤로 서진의 시선이 머물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서진은 다시 차가운 소파에 홀로 앉았다. 이 거대하고 텅 빈 공간에서 그녀를 감싸는 것은 언제나 지독한 고독감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서서히 침식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미세한 몸의 변화를 그녀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었다. 그날 아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다.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의 표식. 그녀의 세상이 멈추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강태준의 아이, 그리고 그녀의 아이. 이 차가운 빙하와도 같은 집안에 처음으로 깃든 온기였다. 그녀의 메마른 가슴 속에서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싹이 돋아나는 것 같았다. 어쩌면 이 아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태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타이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 지금이 적기일까? 아니면 오히려 그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될까? 그에게 아이는 또 다른 성가신 책임, 혹은 새로운 전략적 자산으로만 여겨질지도 몰랐다. 그날 저녁, 그녀는
큰 용기를 냈다.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저녁 식탁을 차렸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작업실이 아닌 주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서툰 솜씨로 남아 따뜻한 가정을 흉내내고 싶었다. 그가 이 작은 노력에 잠시라도 마음을 열어주기를 바라면서 태주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그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잠시 미간을 찌푸렸다. 가정부들은 어디 갔나, 굳이 당신이 이런 걸 할 필요는 없는데. 그의 말에는 칭찬이나 고마움 대신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차가운 질책이 담겨 있었다. 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그냥 당신과 조용히 저녁을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 말도 있고요. 그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로 감췄다. 그녀의 인생을 건 고백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타이밍은 최악이었다. 태준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 뜬 백성철이라는 이름을 본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그는 서진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수화기 너머의 적수에게로 향해 있었다. 백 회장. 이제 와서 애걸이라도 하려는 건가?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가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녀의 고백은 시작도 하기 전에 공기 중으로 흩어져 버렸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거대한 전쟁 앞에서 너무나도 하찮았다. 통화는 길게 이어졌다. 태주는 식탁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거실을 서성이며 사업적인 용어들을 쏟아냈다. 서진은 음식이 식어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희망도 함께 식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이 남자에게 자신과 아이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마침내 통화가 끝나고 태주는 피곤한 얼굴로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그제야 서진이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지한 듯 했다. 아까 할 말이 있다고 했나? 중요한 일 아니면 내일 하지. 피곤하다. 그는 그녀의 대답은 들을 생각도 없다는 듯 곧장 2층의 침실로 향했다. 서진은 텅 빈 식탁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어버린 음식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접시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아랫배를 감쌌다. 아가야, 미안하구나. 너의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란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의 비밀을 가슴에 묻었다. 작은 생명이 움트고 있는 그녀의 몸은 이 황량한 저택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섬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가 품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곧 거대한 폭풍을 불러와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갈 재앙의 씨앗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한서진은 결심했다. 더 이상 강태준의 허락이나 인정을 기다리지 않기로. 이 아이는 온전히 자신의 아이였다. 그녀는 아이를 위해 강해져야만 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서 병원을 예약했다.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뱃속에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자신의 심장 소리 외에 또 다른 심장 소리가 울리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운전기사도 없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의 외출이었다. 지하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자신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거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아주 작은 해방감을 느꼈다. 이 차가운 저택을 벗어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 하지만 그 해방감은 아주 짧았다. 그녀가 차를 몰아 주차장 출구로 향하는 순간, 검은색 밴 한 대가 굉음을 내며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진은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벤의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서진은 본능적인 위협을 느끼고 차문을 잠갔다. 하지만 남자들은 익숙한 듯 특수장비로 순식간에 유리창을 깨부수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그녀의 위로 쏟아졌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한 남자가 차문을 열고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누구세요? 이거 놔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여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를 검은색 벤 안으로 밀어 넣었다. 거친 천이 그녀의 입을 막았고 눈은 검은 안대로 가려졌다. 그녀의 세상은 순식간에 완벽한 어둠과 공포 속으로 잠겨들었다. 같은 시각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팽팽했다. 거대한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상석에 앉은 강태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타이탄 프로젝트, 즉 경쟁사인 유니콘 테크놀로지스를 향한 적대적 M&A의 최종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오늘 자정까지 우리는 유니콘 테크놀로지스의 지분 51%를 확보한다. 백성철 회장이 손을 쓸 틈도 없이 그의 제국은 오늘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전쟁의 신이었다. 그의 눈은 숫자로 가득 찬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상대의 심리를 파고들며 가장 효과적인 공격 시점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승리와 정복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아내의 존재는 그녀가 오늘 아침 무엇을 하려 했는지는 그의 사고 회로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회의가 가장 중요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강태준의 개인 휴대폰이 책상 위에서 조용히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보통 때 같으면 무시했겠지만 그에게는 이상한 직감이 스쳤다. 백성철. 그 늙은 여우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는 임원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준 씨 되십니까? 당신 아내 한서진 씨를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태준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 변화는 아주 잠시였다. 그는 곧바로 피식 하고 경멸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백성철 회장에게 전해 이런 유치한 수법은 통하지 않는다고. 내 아내를 팔아서 시간을 벌려는 생각이라면 큰 착각이야. 그는 이것이 M&A를 방해하려는 백성철의 비열한 수작이라고 단정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장난이 아닙니다. 당신 아내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곧이어 전화기 너머로 서진의 겁에 질린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태준 씨, 살려주세요. 제발. 그 애절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닿았지만 그의 심장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더욱 확신했다. 너무나 연극적이지 않은가. 그는 이미 백성철이라는 인간의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아내의 목소리마저 적으로 만들어버렸다. 녹음이라도 한 모양이지. 백 회장. 당신은 이미 끝났어.
이제 와서 내 아내를 걸고 넘어지는 건 당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 나는 이따위 장난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어. 그는 차갑게 말을 내뱉고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임원들을 향해 말했다. 회의 계속하지. 늙은 여우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군. 무시해. 그의 냉혹한 결정에 회의실 안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의 왕국에서 그의 판단은 곧 법이었다. 그는 다시 스크린의 숫자로 눈을 돌렸다. 한편 먼지 쌓인 폐창고 안. 의자에 묶여 있던 서진은 전화기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직도 남편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이따위 장난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어. 그는 그녀의 절규를 장난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치부해버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그것은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는 절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를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 그녀가 남편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의 손에 의해 단칼에 잘려나간 것이다. 그녀의 앞에 서 있던 백성철 회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처음부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봤나, 저게 바로 네가 믿었던 남편. 강태준이라는 인간이야. 그에게 너는 자신의 제국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하찮은 돌멩이일 뿐이지. 백성철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는 널 구하러 오지 않아. 아니, 애초에 구할 생각조차 없어. 그는 지금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겠지. 네가 여기서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서진은 고개를 저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들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다. 그녀의 존재 가치는 거대한 MA라는 전쟁 앞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 그녀는 버려진 것이다. 남편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차가운 절망이 그녀의 심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뱃속의 작은 생명까지도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정이 막 지났을 때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전략 회의실은 거대한 함성으로 폭발했다. 대형 스크린 위로 유니콘 테크놀로지스의 주식 거래 현황판이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다. 지분율 51, 2% 확보. 그 숫자는 전쟁의 끝을 알리는 깃발이었다. 강태준이 이겼다. 완벽하고 압도적인 승리였다. 임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샴페인이 터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신과도 같은 리더, 강태준의 위대한 승리를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증인들이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미소도, 기쁨의 표정도 없었다. 그에게 승리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일 뿐이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건네받아 가볍게 목을 축였다. 모든 것이 그의 계산대로,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갔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는 이 도시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경쟁자 백성철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의 제국은 더욱 견고하고 광대해질 터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승리의 쾌감은 생각보다 짧고 희미했다. 한편 그가 서 있는 화려한 제국의 가장 어둡고 비참한 그림자 속에서
한서진은 시간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녀를 묶은 밧줄은 살을 파고들었고 창고 안의 차가운 공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녀의 세상에는 오직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을 갉아먹는 절망뿐이었다. 백성철이 그녀의 앞에 놓인 태블릿 PC 화면을 켰다. 화면 속에서는 방금 전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에서 벌어진 환희의 순간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강태준의 모습. 그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봐라. 저게 네 남편의 진짜 모습이다. 백성철의 목소리가 아기에 찬 쾌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네가 지금 여기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는 눈꽃만큼도 신경 쓰지 않아.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저 승리의 달콤함 뿐이겠지. 서진은 고개를 돌려 화면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백성철의 수화가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화면에 고정시켰다. 그녀는 강제로 지켜봐야만 했다. 자신의 고통을 대가로 얻어진 남편의 영광을. 화면 속 강태준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다. 축배였다. 서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백성철은 그녀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강태준의 영혼을 파괴하고 싶었다. 돈과 명예,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어 그를 영원한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진짜 복수였다. 넌 아직도 모르겠나? 강태준에게 넌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야. 그저 잘 만들어진 트로피일 뿐이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 그런데 그 장식품이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면 그는 망설임 없이 내다버릴 인간이야. 방금 네가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것처럼 백성철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진의 심장에 밝혔다. 그래, 사실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장식품이었다. 그의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놓인 아름답지만 영혼 없는 소품. 그녀는 그 사실을 외면하려 했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화면 속에서 기자회견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번 MA는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낡은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그의 연설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서진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바로 저 목소리였다. 자신의 애원을 이따위 장난으로 치부해버렸던 그 차가운 목소리. 저 목소리로 그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위대함을 설파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위대한 서사에서 완벽하게 삭제되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아랫배에서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터뜨렸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가 그녀의 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증은 그녀에게 뱃속 아이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이 아이, 이 차가운 남자와의 유일한 연결고리. 한때는 희망이라고 믿었던 존재.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무엇인가? 자신을 배신한 남자의 핏줄. 자신을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묶어두는 또 하나의 족쇄. 그녀의 머릿속에서 위험하고 어두운 생각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백성철은 그녀의 고통을 즐기듯 바라보다가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하지. 내 남편이 얼마나 더 잔인한 인간인지.
천천히 깨닫게 해줄 테니 여기서 푹 썩으면서 내 꼴이 얼마나 처량한지 곱씹어보라고.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창고를 나섰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창고 안에는 다시 완벽한 어둠과 침묵이 찾아왔다. 서진은 홀로 남겨졌다.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복부의 통증과 그보다 더 지독한 심장의 통증 속에서 그녀의 이성은 서서히 마모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이제 눈물조차 마른 채 어둠 속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 안에서는 사랑과 희망이 있던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파괴적인 충동이었다.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한서진에게는 더 이상 낮과 밤의 구분도 어제와 오늘의 경계도 없었다. 그녀의 세계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과 희미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뼈를 베는 한기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그녀를 붙잡고 있던 밧줄은 이제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모든 감각이 무뎌진 그녀의 몸은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장면만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었다. 샴페인 잔을 든 채 무표정하게 서 있던 강태준의 얼굴. 자신의 고통을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선 남편의 모습. 그 장면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망막에 새겨져 있었다. 사랑은 증오로 변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부서지고 풍화되어 아무것도 아닌 먼지가 될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이제 텅 빈 공허감, 그리고 그 공허를 채우는 차가운 분노뿐이었다. 그 분노는 강태준이나 백성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이 비참한 곳에 묶여있는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그때마다 아랫배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생명의 온기가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 한때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었던 존재. 하지만 이제 이 아이는 그녀를 과거에 묶어두는 마지막 족쇄였다.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핏줄. 그를 증오하면서도 그의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끔찍한 모순. 그녀는 아이를 낳은 후의 미래를 상상했다. 아이는 아버지를 닮을 것이다. 그 차가운 눈빛과 오만한 표정을 그녀는 평생 그 얼굴을 보며 살아야 할 것이다. 아이는 강태준의 후계자가 될 것이고 그녀는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후계자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이름표를 단 채 더 화려하지만 더 완벽한 감옥에 갇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장식품이 되는 것이다. 싫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세계의 어떤 방식으로든 얽히고 싶지 않았다.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야만 했다. 그를 향한 마지막 복수는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세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그의 핏줄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눈동자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섬뜩할 정도로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며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묶인 채였다.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자신의 몸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는 묶인 몸을 있는 힘껏 뒤로 내던져 딱딱한 나무 의자 등받이에 자신의 등을 강하게 부딪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텅 빈 창고 안을 울렸다.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충격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다시,
그리고 또다시 그녀는 마치 기계처럼 자신의 몸을 의자에 내리찌었다. 그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자신을 얽매는 운명에 대한 가장 처절한 저항이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입술에서는 피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놀라울 정도로 맑았다. 끝내야 해. 이 모든 것을. 그녀는 주문처럼 그 말만 되뇌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끊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지났을까? 마침내 그녀의 다리 사이로 뜨겁고 끈적한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동시에 아랫배에서 모든 것을 쥐어짜는 듯한 극한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의식은 점차 희미해져 갔고 시야는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신을 잃기 직전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음식을 가져온 듯한 백성철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바닥에 흥건한 피와 축 늘어진 채 의자에 기대어 있는 서진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이런 식의 저항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야. 정신 차려봐.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뺨을 거칠게 때렸지만 서진은 미동도 없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그들은 다급하게 백성철에게 연락했다. 보고를 받은 백성철이 허둥지둥 창고로 달려왔다. 그는 피로 물든 처참한 현장을 보고 얼굴을 굳혔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자신이 원했던 그림이 아니었다. 그는 한서진을 서서히 말려 죽이며 강태준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싶었다. 아이는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카드였다. 그런데 그녀가 스스로 그 카드를 찢어버린 것이다. 멍청한 년. 백성철은 욕설을 내뱉었다. 그녀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그의 복수 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였다. 이제 그녀에게 아이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었다. 그는 강태준을 협박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셈이었다. 그는 이를 갈았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직 쓸모가 있었다. 그는 즉시 아는 의사에게 비밀리에 연락했다. 잠시 후 허름한 왕진 가방을 든 늙은 의사가 도착했다. 그는 서진의 상태를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다. 유산입니다. 과다출혈의 쇼크 상태입니다. 당장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백성철의 표정이 더욱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병원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그는 이곳에서 응급처치를 하라고 지시했다. 의사는 마지못해 최소한의 장비로 지혈과 수액 처치를 시작했다.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한 생명이 사라지고 또 다른 생명이 위태롭게 붙들려 있었다. 서진은 고통과 혼돈 속에서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텅 빈 눈이 천장의 거미줄을 향했다. 그녀는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느낄 뿐이었다. 자신의 몸에서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끔찍할 정도로 완벽하게 자유로워진 것이다. 한서진의 의식이 칠흑 같은 심연에서 수면으로 떠오르기까지는 며칠의 시간이 걸렸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낡은 전구에서 쏟아지는 희미한 빛이 콘크리트 벽의 얼룩과 바닥의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 역설적인 평온함을 느꼈다. 뱃속을 텅 비게 만든 그 상실감은 그녀를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아이를 품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한서진, 모든 것을 잃고 살아남은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를 대하는 납치범들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는 혹시라도 다칠세라 조심스럽게 다루던 그들이었다. 그녀의 몸값은 돈이 아니라 강태준의 정신을 파괴할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에게 그저 처치 곤란한 짐일 뿐이었다. 백성철이 며칠 만에 다시 창고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의자에 기대앉아 죽은 듯이 누워있는 서진을 경멸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내년이 모든 걸 망쳤어. 감히 내 복수를 이런 식으로 망쳐.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그 공허한 눈빛이 백성철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절망하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감정의 경계를 넘어선 존재처럼 보였다. 강태준에게 넌 이제 아무런 가치가 없어. 아이를 잃은 넌 그저 흠집난 트로피일 뿐이지. 이제 널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백성철은 그녀를 협박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초조함이 묻어나왔다. 그 역시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백성철이 돌아간 후 그녀를 지키는 남자들의 감시도 눈에 띄게 허술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창고 구석에서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했고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서지는 자신이 곧 버려지거나 혹은 처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죽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강태준도 백성철도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 그녀는 약과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억지로 삼키며 아주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서진 몸의 고통을 인내하며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주변을 관찰했다. 남자들의 교대 시간, 그들의 사소한 버릇, 창고의 구조, 그리고 빛이 새어 들어오는 작은 틈까지 그녀의 눈은 먹이를 노리는 짐승처럼 조용하고 예리하게 빛났다. 그들은 그녀를 완전히 부서진 인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재앙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였다. 그녀는 창고 뒤편에 있는 작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성인 남자는 통과할 수 없지만 마르고 지친 그녀라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크기였다. 환기구는 낡은 철창으로 막혀 있었지만 몇 개의 나사는 이미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 희망이 보였다. 그날부터 그녀의 조용한 사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식판에 딸려 나온 낡은 쇠숟가락을 몰래 감췄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리가 나지 않게 아주 조금씩 녹슨 나사를 돌렸다. 손톱이 부러지고 손가락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탈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났을까? 마침내 마지막 나사가 삐걱거리며 풀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바로 그날 밤 기회는 찾아왔다. 바깥에는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고 지붕을 때리는 요란한 빗소리는 그녀의 작은 움직임을 감춰줄 완벽한 배경음악이었다.
감시하던 남자들은 궂은 날씨 탓에 평소보다 더 일찍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환기구로 다가갔다. 쇠창살을 떼어내는 데는 생각보다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좁은 틈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 넣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날카로운 철제 프레임이 살을 긁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마침내 그녀의 몸이 축축하고 차가운 바깥 공기와 마주했다. 그녀는 2미터 남짓한 높이에서 어두운 골목길 바닥으로 떨어졌다. 발목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절뚝이며 빗속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경찰서로 가지도 않았다. 강태준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또 다른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그녀는 낡은 결혼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약간의 현금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허름한 모텔에 숨어 상처를 치료했다. 며칠 후 몸을 조금 추스른 그녀는 두 가지 일을 처리했다. 첫 번째는 작은 산부인과 의원에 찾아가 유산에 대한 공식적인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었다. 의사는 그녀의 처참한 몸 상태를 보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증명할 서류 한 장뿐이었다. 두 번째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문구점에서 파는 양식을 사서 떨리지 않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과 인적 사항을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이혼에 동의함이라는 칸에 자신의 이름, 한서진을 썼다. 도장을 찍는 대신 그녀는 자신의 지장을 꾹 눌러 찍었다. 피와 눈물,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결의가 담긴 붉은 흔적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유산 진단서와 더 차가운 이혼 서류를 낡은 서류 봉투에 함께 넣었다. 그리고는 우체국에서 이길 특급 우편으로 그것을 붙였다. 받는 사람의 주소는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강태준 대표 이사실. 발신인의 이름과 주소는 비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세상에 남기는 자신의 사망신고서였다. 모든 것을 마친 그녀는 서울역으로 향했다. 그녀는 가장 빠른 시간, 가장 멀리 떠나는 기차표를 끊었다. 기차가 어둠을 뚫고 서울의 화려한 불빛을 뒤로하며 달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낯설고 수척했지만 그 눈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의 유령은 이제 죽었다. 이제 그녀는 이름 없는 존재가 되어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강태준의 왕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빛났다. 타이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그의 이름을 살아있는 신화로 만들었다. 언론은 그의 천재적인 전략과 냉철한 결단력을 찬양했고 주식 시장은 그의 이름에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그곳에서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많은 축하난과 선물들이 쌓여 있었지만 그의 눈길을 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다음 목표, 다음 정복지에 쏠려 있었다. 그는 이미 백성철의 제국을 어떻게 해체하고 자신의 왕국에 흡수시킬지에 대한 거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평범해 보이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대표이사실 앞으로 온 등기 우편입니다. 그런데
발신인 주소가 없습니다. 강태준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또 백성철의 잔당이 보낸 저주일까?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자의 비겁한 투서일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손짓했다. 거기 두고 나가봐. 그는 그깟 종이 쪼가리에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비서가 나간 후에도 묘하게 그 서류 봉투가 그의 신경을 거슬렀다. 그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집어들었다. 가볍고 아무런 특징도 없는 봉투. 그는 날카로운 레터 오프너로 봉투를 개봉했다. 안에서는 얇은 서류 몇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이혼 서류였다. 이혼 합의서. 그리고 피고인 란에는 그의 이름, 강태준이 인쇄되어 있었다. 원고인 란에는 한서진이라는 이름이 마치 그녀의 영혼처럼 힘없는 필체로 적혀 있었다. 그녀의 이름 옆에는 붉은 인주로 찍힌 선명한 지장이 있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감히 내까짓게. 그는 이것을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반란으로 받아들였다. 장식품이 주인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진열장을 걸어 나오려는 가소로운 시도. 그는 이 종이를 당장이라도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녀를 찾아내 이 오만한 행동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분노에 차 이혼 서류를 구겨버리려던 순간 그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서류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작은 산부인과 의원의 로고가 밝힌 진단서였다. 그는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진단 명란에 적힌 글자에 닿는 순간 그의 세상이 멈췄다. 진단명 계류유산, 미스트 볼션, 다발성 타박상 및 외상으로 인한 자궁 내출혈. 그의 뇌가 그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거부했다. 유산, 출혈, 외상. 그는 기계처럼 서류의 다른 부분으로 눈을 돌렸다. 추정, 임신, 주수 8주, 그리고 진단 날짜. 그것은 그녀가 사라졌던 바로 그 기간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 장난 전화, 살려달라던 그녀의 애원,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차가운 말. 이따위 장난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목소리로 아내와 그리고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를 사지로 내몬 것이다. 아,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가 이룩한 위대한 승리. 그를 둘러싼 찬사와 영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고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책상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축하난이 깨지고 트로피가 뒹굴고 서류들이 공중에서 눈처럼 흩날렸다. 그의 왕국은 그의 손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소음도 그의 귓속을 울리는 아내의 비명을 지우지 못했다.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서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이 폭발했다. 후회. 그것은 너무나 낯설고 끔찍한 고통이었다. 심장을 갈갈이 찢는 듯한 죄책감. 그는 차라리 백성철이 자신을 죽이러 오기를 바랐다. 그 어떤 복수도 이 지옥 같은 자기 혐오보다 고통스럽지는 않을 터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진단서에 적힌 산부인과 번호였다. 전화를 받은 간호사는 처음에 환자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강태준이라는 이름의 무게 앞에서 결국 입을 열었다. 간호사의 증언은
진단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었다.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로 실려왔던 젊은 여자. 그리고 이미 숨이 멎어버린 태아. 전화기를 떨어뜨린 강태주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서 비틀거렸다. 그의 눈에 비친 서울의 야경은 더 이상 그의 왕국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비웃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다. 그는 텅 빈 자신의 제국 위에 홀로 남겨진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군주였다. 그의 무심함은 이제 맹렬한 집착으로 변했다.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아니, 용서를 받을 자격조차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흔적이라도 찾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참회하며 살아야만 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는 광기에 휩싸인 짐승 같은 목소리였다. 김 실장, 당장 내 말 들어. 회사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한민국 전체를 샅샅이 뒤져서라도 한서진을 찾아내. 아니,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찾아내.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타이탄 프로젝트고 뭐고 다 집어치워. 지금부터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한서진. 단 한 사람이야. 그녀를 찾기 전까지. 나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니까. 알아들었나? 그의 절규는 텅 빈 사무실을 울렸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남자였던 그는 이제 자신이 버린 하나의 그림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그의 길고 고통스러운 참회의 시간이 잿더미가 된 그의 왕국 위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물처럼 흐르는 시간은 어떤 상처는 아물게 하고 어떤 기억은 무디게 만들지만 강태준에게 시간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고문과도 같았다. 매일, 매 순간이 자신의 죄를 되새기게 하는 형벌이었다. 그의 왕국은 더 이상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조망하는 화려한 CEO 사무실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세상은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본사지야. 어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비밀스러운 공간으로 축소되었다. 그곳은 한서진을 찾기 위한 전쟁 상황실이었다. 사방의 벽은 세계 지도와 그녀가 갔을 법한 도시들의 상세 지도, 그리고 수백 장의 사진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결혼 전 사진, 결혼 후 사진, 그리고 몰래 찍혔던 파파라치 사진까지. 그는 그녀의 모든 흔적을 끌어모아 벽에 붙여놓고 매일 그것들을 보며 자신을 채찍질했다. 강태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대신 낡은 스웨터를 입었고 윤기가 흐르던 머리는 아무렇게나 자라 있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며칠은 면도도 하지 않은 듯 거친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제국의 군주가 아니라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감옥에 갇힌 죄수였다. 지난 3년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돈, 권력, 그리고 시간. 세계 최고의 사설 탐정 업체,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정보팀, 그리고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최첨단 안면 인식 기술까지.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양 여자를 봤다는 제보에 그는 직접 전용기를 타고 날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서진이 아니었다. 이탈리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동양인 여자가 도자기 공방을 열었다는 소식에 사람을 보냈지만 역시 허탄이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이름으로 된 어떤 금융거래도, 출입국 기록도, 통신 기록도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에게 잠은 사치였다. 눈을 감으면 어두운 창고와 그녀의 절규,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를 덮쳤다. 이따위 장난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어. 그 말은 독화살이 되어 3년 내내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매일 밤 악몽 속에서 그녀와 존재조차 몰랐던 자신의 아이를 잃었다. 그는 회사를 거의 돌보지 않았다. 타이탄 프로젝트 이후 모든 경영 실권은 그의 오랜 충신인 박 이사에게 넘겨졌다. 박 이사는 가끔 지하 상황실로 내려와 경영 현황을 보고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강태준의 반응은 똑같았다. 회장님, 지난 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주가도 안정적으로. 박 이사의 보고는 언제나 중간에 끊겼다. 강태준은 보고서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핏발선 눈으로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그래서 한서진 씨 소식은? 그에게 회사의 성공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은 그녀를 찾기 위한 도구, 혹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거대한 재물에 불과했다. 박 이사는 매번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강태준은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음식 대신 컵라면과 커피로 끼니를 때웠고, 푹신한 침대 대신 상황실의 낡은 소파에서 쪽잠을 잤다. 그는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느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그는 벽에 붙은 그녀의 사진 앞에 섰다. 결혼식 날, 억지로 미소 짓고 있던 사진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녀의 미소 뒤에 얼마나 깊은 외로움이 숨겨져 있었는지.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를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황량한 세계를 지탱해주던 유일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그의 집착은 광기에 가까워졌다. 그는 전 세계 공항과 항만의 CCTV 영상을 샅샅이 뒤졌고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했다. 그녀와 비슷한 인상차기를 가진 모든 여자를 추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림자처럼 그의 추적을 비웃으며 빠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미의 정보원으로부터 흥미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3년 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항구에서 신원불명의 동양인 여성이 밀항선에 올랐다는 첩보였다. 그 시기가 서진이 사라진 시점과 거의 일치했다. 강태준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팀을 꾸려 브라질로 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절망적인 보고가 돌아왔다. 그 밀항선은 대서양을 건너던 중 폭풍우를 만나 침몰했다는 것이었다. 생존자는 아무도 없었다. 탑승자 명단조차 없었기에 그 배에 그녀가 탔었는지는 영원히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강태준은 상황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린 기분이었다. 어쩌면 그녀는 정말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신의 잔인함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마른 흐느낌을 터뜨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의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미안하다. 서진아, 내가 다 망쳤어. 그의 목소리는 3년의 세월과 후회의 무게에 짓눌려 거의 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그녀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의 길고 어두운 터널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의 흐름은 어떤 이에게는 망각을, 어떤 이에게는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강태준이 자신의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지구 반대편의 세상은 그와는 전혀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다. 포르투갈의 작고 평화로운 해안마을, 아제냐스 두마르,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얀 벽과 파란색 창틀을 가진 집들이 절벽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발 아래에서는 대서양의 푸른 파도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부서졌다. 소금기 섞인 바람과 따스한 햇살, 그리고 골목길을 채우는 나른한 고양이들의 그림자. 그곳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욕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안식처와 같았다. 그 풍경의 일부가 되어 한서진은 레나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절벽 끝에 자리한 작은 작업실에서 낡고 부서진 예술품들을 복원하며 하루를 보냈다. 기름 물감과 테레비뉴,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가 뒤섞인 그 공간은 그녀의 새로운 세계이자 상처를 치유하는 성소였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완벽하게 묻었다. 브라질에서 미랑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그녀는 운 좋게 살아남아 이곳 포르투갈에 정착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손으로 부서진 것들을 되살리는 복원가 레나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옅은 흉터처럼 남아 가끔씩 흐린 날이면 어김없이 시큰거렸다. 해변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을 볼 때나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젊은 엄마를 볼 때면 심장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고통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손길은 기적과도 같았다.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빛을 잃고 부서진 성모상, 좀먹고 갈라진 낡은 목재 재단화들이 그녀의 손을 거치면 원래의 생명력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하고 신비로운 동양인 복원가 레나를 존경하고 아꼈다. 그녀는 그들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작은 성당에 있던 17세기 목조 성모자상 복원을 마쳤을 때였다. 마침 마을을 여행 중이던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그녀의 작업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서진의 허락을 받고 복원된 성모자상에 사진 몇 장을 찍어갔다. 그는 그 사진을 유럽의 한 작은 예술 전문 잡지에 기고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인간적인 관심사를 다루는 코너에 실린 짧은 기사였다. 포르투갈의 작은 해안 마을에서 발견된 기적이라는 제목 아래 따스한 빛을 받으며 자애로운 미소를 띤 성모자상의 사진이 실렸다. 복원가의 이름은 레나라고만 간략하게 소개되었다. 서진은 그 기사가 실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평온하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작은 기사가 일으킬 거대한 파장을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잡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서울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본사 지하의 어두운 상황실로 흘러 들어갔다. 강태준의 팀은 지난 3년간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모든 인쇄물과 온라인 기사를 스캔하고 있었다. 그들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한서진이 과거에 작업했던 복원 스타일, 그녀만이 사용하는 미세한 붓 터치 기법, 특정 안료의 혼합 비율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유사한 패턴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것은 사막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은 작업이었다. 수백만 건의 오류와 실패 끝에
마침내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렸다. 한 기술 요원이 반신반의하며 스크린을 들여다보았다. 포르투갈의 작은 잡지입니다. 복원된 성모자상 사진인데 저희 시스템이 한서진 씨의 작업 스타일과 98, 7% 일치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또 다른 오류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강태준에게 보고했다. 강태준은 낡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스크린을 향해 달려갔다. 화면에는 따스한 색감의 성모자상 사진이 떠 있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모든 것을 품어 안는 듯한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잘 복원된 하나의 예술품으로 보였겠지만 그의 눈에는 그 안에 담긴 영혼이 보였다. 그 섬세하고 따뜻한 손길, 고통을 끌어안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그 능력. 그것은 틀림없는 한서진의 것이었다. 그녀의 영혼이 그 성모상에 깃들어 있었다. 찾았어. 그의 입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담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찾았어. 서진이야.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화면을 어루만졌다. 그의 팀원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면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기사를 쓴 사진작가를 수소문했다. 그는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아제냐스 두마르에 사는 레나라는 이름의 조용한 동양인 복원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3년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마침내 끝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낡은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가 참아버리지도 그렇다고 처리하지도 못한 채 3년간 부적처럼 간직해온 종이었다. 그는 이제 이 종이를 들고 그녀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박 이사, 제트기 준비해. 내가 직접 가야겠어.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망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3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간절함과 그녀를 다시 마주해야 하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용서를 구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길고 어두웠던 추격전이 마침내 종착지를 향해 마지막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포르투갈의 하늘은 지독할 만큼 파랬다. 강태준이 탄 검은 세단이 아제냐스 두마르의 좁고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달릴 때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하얀 절벽 위에 그림처럼 매달린 집들, 에메랄드빛 바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는 황금빛 햇살.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지난 3년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던 폭주 기관차처럼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곧 그녀를 만난다. 1915일의 밤을 지새우게 만들었던 그의 영혼을 잿더미로 만든 바로 그 여자를.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어버린 채 오직 한서진이라는 이름 석자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차는 마을의 작은 광장에 멈춰 섰다. 그는 차에서 내려 소금기 섞인 바람을 맞으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이곳의 공기는 서울과는 전혀 다른 냄새가 났다. 평화롭고 나른하고 모든 것을 용서할 것만 같은 냄새. 하지만 그 평화가 오히려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런 곳에서 자신을 잊고 평온을 찾았을까? 그는 무작정 걷기 시작했다. 손에 쥔 정보팀이 보내온 약도를 굳게 쥔 채였다. 돌로 포장된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자
바다 내음이 점점 더 짙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절벽의 가장 끝자락 파도 소리가 바로 발밑에서 들리는 곳에 자리한 작은 건물을 발견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흰색 건물. 문 위에는 붓글씨로 쓰인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다. 레나의 아틀리에. 그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문 옆에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업실 안은 따스한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햇살의 중심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하얀 캔버스 천으로 된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어 올린 채 부서진 조각상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여자.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하지만 한서진이 아니었다. 그가 알던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언제나 슬픈 눈을 하고 있던 그녀가 아니었다.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와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자신의 일에 완전히 몰두한 장인의 단단한 눈빛.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찾아 헤맨 것은 과거의 그림자였을 뿐, 그녀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문 앞에서 망설였다. 이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게 될 것이다. 어쩌면 이대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를 위한 마지막 배려일지도 모른다는 비겁한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용서를 구해야만 했다. 자신의 지옥을 끝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상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기 위해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문을 밀었다.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기름 물감과 오래된 나무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소리를 들은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 닿는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나 반가움, 혹은 증오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마침내 도착했음을 확인하는 듯한 깊은 피로감만이 어려 있었다. 서진아. 그의 입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한서진. 아니, 레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3년의 세월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제왕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깊게 팬 주름과 붉게 충혈된 눈, 그리고 영혼까지 지쳐버린 듯한 수척한 모습. 그는 마치 난파선의 선장처럼 보였다. 어떻게 여길. 마침내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낮고 차분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태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그녀의 앞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 없이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그의 무릎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다. 용서해달라는 말. 할 자격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이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 미안하다. 서진아.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이혼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이걸 차마 처리할 수가 없었어. 널 내 손으로 놓을 수가 없었어. 그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에 대해선 정말 몰랐어. 신이시여.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몰랐어.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그녀의 발치에 엎드렸다. 서진은 무릎 꿇은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이 장면을 상상해왔다.
그가 이렇게 무너져 내리며 용서를 구하는 순간을.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제가 되어버린 후였다.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당신의 그 눈물은 나를 잃은 당신의 고통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나에게 주었던 내 고통을 위한 건가요? 강태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꼈다. 둘 다야.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아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당신이 용서를 구하는 그 여자. 한서진은 3년 전 그 창고에서 죽었어요. 뱃속의 아이와 함께.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요. 이따위 장난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레나예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부서진 것들을 고치며 살아가는 사람. 내 세상에 더 이상 당신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강태주는 절망적인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불에 닿은 것처럼 몸을 피했다. 그 작은 몸짓 하나가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하게 그들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돌아가세요. 강태준 씨. 그녀는 차갑게 돌아섰다. 마치 그가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끌을 집어들고 다시 부서진 조각상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그에게 완벽한 벽이었다. 강태주는 무릎 꿇은 채 한참 동안이나 그녀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는 3년의 시간을 달려 마침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완벽하게 그녀를 잃었다. 물리적인 거리는 사라졌지만 그들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죽음과 배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그 강가에서 영원히 길을 잃은 망령일 뿐이었다. 강태주는 아틀리에를 나섰다. 그의 등 뒤로 닫히는 문은 마치 지옥의 문처럼 느껴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그는 비틀거렸다. 세상의 모든 색이 사라지고 오직 잿빛 절망만이 남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 돌아가세요는 그의 귓가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사형 선고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는 마을을 떠날 수 없었다. 그녀가 숨쉬는 이 공기를 벗어나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죽음이었다. 그는 해변이 보이는 낡은 호텔의 방을 잡고 텅 빈 침대에 몸을 던졌다. 3년간 그를 괴롭혔던 악몽보다 더 끔찍한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하지 않았고 잠도 자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그녀의 작업실 불빛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불이 켜지면 그녀가 살아있음에 안도했고, 불이 꺼지면 그녀가 또다시 자신에게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다. 이대로는 안 됐다. 이런 식의 자기 파괴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하나 남아 있었다. 그녀를 그 지옥으로 몰아넣은 또 다른 원흉. 백성철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에이펙스 인더스트리의 CEO 강태준으로 돌아왔다. 수화기 너머로 박 이사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사모님은 찾으셨습니까? 찾았어.
강태준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지만 그 안에는 3년 전의 냉철함과 결단력이 되살아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백성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비자금, 탈세, 불법 행위 증거를 긁어모아 회사의 모든 자원을 써 필요하다면 검찰, 국세청의 익명으로 정보를 흘려 그를 재기 불능으로 만들어. 이건 명령이야. 그의 지시는 짧고 단호했다. 그것은 더 이상 사업적 경쟁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영혼을 걸고 행하는 속죄의 시작이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 경제계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이라는 잠자던 사자가 깨어나 자신의 모든 힘을 동원해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편 레나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작업실로 향했고 부서진 조각들을 맞추며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을 어딘가에 그가 있다는 것을. 가끔 광장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을 때면 저 멀리 해변을 걷고 있는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결코 그녀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의 작업실 근처를 서성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유령처럼 그녀의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둔 채 그곳에 머물렀다. 그의 그 침묵의 존재감은 그녀의 마음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알던 오만한 강태준이라면 결코 보일 수 없는 행동이었다. 몇 주가 지났을까?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다. 카페 한쪽에 걸린 TV에서 국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다. 백성철. 그는 검찰에 체포되어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니콘 테크놀로지스의 전 회장인 백성철 씨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조세 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검찰은 에이펙스 인더스트리 측의 결정적인 제보가 수사의 실마리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레나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강태준, 그가 한 짓이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백성철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대신해 그녀의 고통에 대한 죗값을 물은 것이다. 그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녀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다. 용서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인정해야만 했다. 지금 저 마을 어딘가에 있는 강태준은 3년 전 자신을 버렸던 그 남자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그녀는 작업실을 정리하고 절벽을 따라 나 있는 산책로를 걸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대서양의 수평선이 붉고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저 멀리 절벽의 가장 끝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그림자처럼 서서 세상의 마지막 빛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 역시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수십 미터의 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건너온 고통의 시간만큼이나 멀고 아득한 거리였다. 하지만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곳을,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용서는 아직 찾아오지 않았다. 어쩌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 속에서 그들은 아주 길고 고통스러운 밤이 지나고 어쩌면 새로운 아침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보았다. 그것은 사랑의 재회가 아닌 상처 입은 두 영혼의 고요한 화해의 시작이었다.